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교차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에 상당수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운전자가 미리 예측하고 섣불리 출발했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신호등이 바뀌는 순간을 먼저 읽고 싶었던 마음, 그 잠깐의 성급함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경제와 투자도 이와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남보다 빨리 예측하려는 욕심은 투자자를 늘 유혹하고 또 위험에 빠뜨리죠. 잘못된 예측은 큰 손실이라는 사고를 부르기도 하고요. 시장을 예측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드물고 섣부른 예측으로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무수히 많은 것처럼요. 성공적인 투자의 비결은 그 신호를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신호가 바뀐 걸 제대로 파악하는 겁니다. 약간 늦을 수는 있어도 그게 안전한 길인 거죠. 그 신호를 함께 읽을 수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3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9시 6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새로운 한 주 시작도 여러분이 또 선물을 받으실 수 있는 또 상식도 키워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부터 내드리고 출발합니다. 세 글자인데요. 정부와 정치권이 이 세금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사이에는 이걸 면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재산을 가족, 친족 등에게 나눠줄 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죠. 반대로 살아있을 때 나누어 주어서 내는 건 증여세라고 하고요. 증여세 말고 이 세금 세 글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쉬운가요? 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은 어예진 소장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주말 사이에 나온 홈플러스 관련 소식 업데이트 하고요. 그다음에 올 들어서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환주 기자는요? 네, 그 중소기업 지원의 고령화 현상부터요. 삼성전자 공채까지 국내 고용 이슈 준비했고요. 네. 이어서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IS가 일부 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소식. 최근에 그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계속 시크식을 한데요. 네. 그 납품업체들 그 대금은 어떻게 잘 받고 있습니까? 네, 일단 홈플러스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뭐 거래처들도 그렇고 뭐 자금을 댄 장단기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는데 이 중에서 거래처들이 아무래도 숫자도 가장 많고 중소기업들도 많아서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홈플러스 납품 대금 정산 주기가 다른 대형마트보다 훨씬 긴 탓에 납품업체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높습니다. 홈플러스의 납품 대금 정산 주기는 평균 45일에서 60일로 평균 25일 내외인 이마트, 20일에서 30일인 롯데마트보다 두세 배 수준으로 깁니다. 대형마트들의 경우에는 이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평균 10일 이내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 숫자를 반영을 하면 홈플러스의 정산 주기도 평균으로 따졌을 땐 짧아지지만 여전히 그래도 다른 대형마트 대비해서 깁니다. 이 때문에 납품사들은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물건을 납품했다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산 주기 축소 그리고 선입금을 잇따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건 알겠는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줄 거면 빨리 주든지 그렇죠. 먼저 달라. 맞습니다. 한편 이 홈플러스는 납품 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태를 좀 수습하고 있는데 지난주 납품을 일시 중단했던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세 곳이 납품을 재개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 동서식품, 팔도 등은 여전히 납품을 중단한 상황이고요.
물건을 다시 공급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급 지급 계획을 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게 없어가지고 납품사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본질은 홈플러스의 영업 활동이 제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지 납품 대금도 제대로 줄 수 있을 테고요. 그 맞아요. 본질은 어떨까요? 홈플러스가 그 매달 납품 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평균 3,500억 원 정도 됩니다. 한 달에 3,500억. 네, 근데 여기에다가 임직원 월급이 한 뭐 600억 원 정도 됐고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5천억 원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달에 현금이 나가는 것만. 네, 근데 통상 홈플러스 월 매출이 가장 높은 달이 이 창립 세일을 하는 3월. 네. 그리고 휴가철인 7월, 연말 소비 시즌인 12월로 이달에만 각각 한 7,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체들이 납품을 안 하면 이제 물건이 별로 없으니까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렇죠. 또 이거는 다시 또 필요한 대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는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약 3천억 원 정도 되고 이번 달 영업 활동에 따른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이 돼서 일반 상거래 채무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당장 이달에 지금 대규모 할인 행사 성과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가용 자금이 기대한 수준에 못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홈플러스가 그 입장문을 하나 추가로 냈더라고요. 일단 빠듯한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 한간에 이제 시장에서는 홈플러스가 한 3조 원 규모의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한 300억 원을 빌렸다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 외상 매출 채권이라는 게 물건을 팔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한 외상 매출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로 해가지고 외상값 받을 권리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근데 홈플러스는 상품을 고객들에게 팔 때 외상으로 팔지 않기 때문에 받을 외상값도 없고 그래서 외상값을 담보로 돈을 빌린 대출도 역시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또 제기된 의혹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보통주를 손실 처리하고 일부 다른 평가사들이 홈플러스의 가치를 0으로 봤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국민연금이 2015년에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6천억 원가량을 가치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투자를 할 때 조건이 일반적인 홈플러스 보통주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도 있고 원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는 전환 상환 우선주라는 조건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홈플러스가 어려워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연금이 포기했다 이런 설이 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홈플러스의 부채가 줄어드니까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이제 신용등급이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조건을 바꿔준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근데 시장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투자 지분을 손실 처리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게 MBK 쪽의 설명입니다. 투자자들이 손실 처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할 일이기 때문에 네. 투자를 받은 홈플러스가 알 수는 없지만 보통주 가치를 0으로 처리했다든가 하는 거는 근거 없는 루머라는 입장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좀 루머로 돌아다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홈플러스가 어려워지면 홈플러스에 투자한 국민연금 등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건 또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걱정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홈플러스는 사실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자산의 대부분이 점포 부동산이라 그렇죠. 가지고 당장 현금화하기는 어려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급하게 요거를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하려 한다고 해도 이제 부채 상환을 하려면 급하게 하다 보면 또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산이 많다는 것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금 상황을 둘러싼 여러 가지 루머, 가짜 네. 뉴스들도 많은데 사실 이게 사모펀드가 투자한 곳이다 보니까 제대로 투명하게 알려지는 게 없고 그래서 어떤 루머가 퍼지고 나서야 해명하고 이런 게 좀 반복되고 있는데
조금 더 자발적으로 또 투명하게 설명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소문이 너무 많아요. 근데 8461님은 정확한 소문을 들으셨네요. 경제 맛집이라고 소문을 듣고 채널 고정하고 듣다 보니 많이 배웁니다. 이런 소문은 정확합니다. 유한주 기자가 준비한 소식 들어볼게요. 중소기업에서 고령자의 취업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요. 사상 최대라고요. 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약 절반가량이 50세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중소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로는 사상 최고치를 달성한 건데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26%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그 2배에 달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한 6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약 44%의 기업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작년보다 채용을 축소하겠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 중소기업 채용 시장도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청년과 고령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경연 지원 확대 등을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고령자를 추가로 뽑았다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일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또 신입 채용, 뭐 20대라든지 이런 채용을 좀 많이 해야 평균 나이가 내려가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는 않고요. 요즘에 그 대기업 공채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좀 드물어졌는데 삼성그룹이 상반기 공개 채용에 나서네요. 이게 국내 대기업 중에는 유일한 건데요. 삼성이 오늘부터 17일까지 공채 지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이 삼성전자, 삼성화재, 디스플레이, 제일기획 등 총 16개 계열사에서 신입을 공개 채용으로 뽑을 예정이고요. 올해 삼성의 채용 규모가 상하반기를 포함해 한 1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1957년에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공채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올해까지 68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들은 공채를 줄이고 상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트렌드가 큰데요.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 500대 기업 중에 60%가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500대 기업 중에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12%에 불과해서 대기업 채용 시장도 꽁꽁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안개 속에 있으니까 기업들도 어떻게 좀 채용을 늘리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또 일부 기업에서는 직원들한테 은근히 퇴사를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예, 그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려면 뭐 서류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네. 이를 따르지 않고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압박하는 사실상 해고 조치를 취하는 건데요. 예.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사실상 해고를 경험했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지 물었더니 한 27%의 직장인이 그런 경험을 하거나 목격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 가장 많은 유형이 구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통보한 뒤에 아무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현재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새 직원을 뽑는다고 채용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직원 몰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사무실 서버 접속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로 사실상 이제 사퇴를 종용한 건데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일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를 할 수 있고요. 해고 통지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 법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규정을 우회해서 사직을 압박하는 건데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거는 이상한 사실인데요. 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사실상 해고 경험이나 목격 응답 비율이 낮았는데요. 이게 법의 사각지대인 건데 5인 미만 기업은 현행법상 정식 해고 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어서 이제 사업주가 나가라면 어쩔 수 없이 뭐 나가야 되는 이런 일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반대로 5인 미만 기업은 그만큼 더 영세하다라는 의미도 또 들 테고요. 자, 어예진 소장에게 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2월에 많이 늘었나 보네요. 네, 지난달 5대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나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7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34%가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얼마나 늘었는지를 비교한 수치로는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습니다. 금액 자체도 대출 규제 직전인 지난해 9월이죠. 9조 원대 이래 최대 기록입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 등 일부 주요 지역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직후에 시중은행들이 좀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이 예금 금리만큼이나 대출 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다가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까지 몰리게 되면 주담대 규모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대출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주담대 가운데 디딤돌 대출 등과 같은 그 정책 대출 비중이 지난해 12월에 54%대에서 올해 1월에는 44%, 2월에는 36%대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난해 4분기에는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얼어붙었었잖아요. 은행들이 네. 이제 대출을 안 해주면서 그 눌렸던 수요가 지금 2월에 또 터져 나오는 걸 수도 있겠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지역을 이제 해제했는데 서울시가 강남 지역 집값이 급등한다라는 이야기 연일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는 어떤 입장인가요? 서울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는 모습인데 일단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에 내놓은 3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송파구가 0.68%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0.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네. 조금 이제 진화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아파트 거래량을 조사해 보니까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간. 네. 특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거래량은 해제 전에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이 거래되면서 한 건 증가에 그쳤고 또 평균 매매 가격도 26억 9천만 원에서 27억 1천만 원으로 집값은 1%의 미미한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실제 서울시가 현장 점검을 했을 때 이 호가를 높인 매물이 증가하고는 있었는데 이 매수자의 희망 가격과 격차가 커서 이 부분들이 이제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그 서울시 해명은 좀 시차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그쵸. 이 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아파트 가격 동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 없을 때는 조사원들이 공인중개사무소에 물어봐서 이 심리를 반영하는 미래 예측적인 지표인 게 크고요. 있죠. 이 실거래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계약을 신고하는 기간까지 뭐 적게는 보름,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리는 만큼 가격 인상이 반영될 때 시차를 두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호가 차이부터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느냐. 매도인이 따라서 내리느냐 혹은 매수인이 따라서 올리면서 사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일단 아직까지의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말도 맞고 그런데 투자 심리를 건드리고 있다. 꿈틀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네요. 이환주 기자에게 갑니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가 있는데 이 제도를 좀 정부가 개편한다고요? 예, 그 금융당국이 국민 절세 계좌라고 불리는 ISA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새로운 ISA를 출시한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ISA 계좌는 은행이나 증권사 등을 통해 만들 수 있는 절세 계좌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ISA 혜택을 누리려면 이 배당주 위주를 투자로 하면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3년 단위로 ISA 계좌에 가입했다, 해지를 하게 되면 그 해지할 때 ISA 금액의 일부를 연금 저축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한 100만 원 이상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인데요. 네. 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한국 주식보다는 최근에 미국 주식에 투자금을 늘리고
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ISA 계좌라도 국내 주식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실제로 올해 1월, 2월 2달 동안에 해외 증권 투자로 103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 이상의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ISA보다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어난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을 하고 현재 ISA에 담을 수 있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국내 주식 의무 투자 비율도 현행 40%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또 증시 밸류업의 일환으로 국내 상장 기업 중에 배당 등으로 주주 환원을 늘릴 경우에 그 기업한테 법인세를 깎아주거나 분리과세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들어봤던 뉴스 같은데 싶을 수도 있어요. 작년에도 ISA 계좌의 세제 혜택 더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뭐 2배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치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여야 공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결국 합의는 하지 못하고 불발됐는데 또 한 번 이번에는 그냥 아예 새로운 ISA를 출시하겠다. 그럼 이제 ISA 종류만 더 많아지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ISA가 원래는 금융투자소득세랑 맞물려 있는데요. 만약에 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면 이 ISA의 혜택이 커질 수도 있었었는데 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하는 게 그 물 건너가면서 사실상 ISA 혜택이 뭐 더 크게 늘어나거나 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상 ISA는 금투세 없는 시절에 만들어진 거니까요. 그게 큰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나올 때마다 또 서로가 여야도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법은 같이 안 고치고 있는데 좀 머리를 좀 맞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ISA에 대해서 또 달라지는 것도 더 있다고요? 예, ISA를 통해서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 상품, 그 ETP라고 하는데 이걸 투자하거나 장내 파생 상품을 투자할 때에는 국내 상품과 동일하게 사전 교육 및 모의 거래 등을 해봐야 합니다. 이게 위험한 상품인 만큼 ISA를 통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 교육을 받고 위험성을 미리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건데요. 또 원화용 ISA도 김치본드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 김치본드라는 게 외국 기업이나 국내 기업이 달러 등 외화를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데요. 이 원래는 김치본드가 외화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어서 이 매입을 금지를 한 건데 네. 최근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이 김치본드도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오늘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4488 쓰시는 분께서 항상 재방송을 콩으로 오후에만 듣다가 생방송을 정말 오랜만에 들으니까 퀴즈에도 참여해서 좋네요라고 하면서 정답도 맞춰주셨습니다. 그 정답 아실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이 남겨둔 재산을 그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나누어 줄 때 내야 하는 세금, 받는 사람이 내는 거죠. 이 세금을 뭐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에 좀 바꿔보자 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또 이겁니다. 재산을 남긴 사람 중심의 유산세 방식이 아니라 재산을 받는 사람 중심의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물려줄 때 그 10억 원의 과세 표준을 잡고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이걸 10명이 나눠 받는다면 10억이 아니라 1억 원씩으로 과표를 낮춰 잡아야 한다. 그러면 사실상 받는 분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다만 이게 부자 감소 논란 혹은 세수 감소 우려 같이 있어서 또 어떻게 이게 실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도 그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문대상님, 강력한 힌트가 되겠네요.
상속해줄 재산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아까 부부간에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거나 아예 면세를 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논의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는데 이주호님 정답 맞춰주시면서 부부는 재산을 같이 형성했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 주셨고요. 1880 쓰시는 분께서는 배우자는 이혼해서 재산을 분할하면 세금 안 내는데 사망을 하면 이 세금을 내야 돼서 많은 분들이 황혼 이혼하시는 걸 봤는데요. 법 개정되면 그것도 불필요한 이혼 줄어들 듯하네요. 이렇게도 의견을 주셨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제2금융권 또 대부업체 마지막에는 사금융까지 손을 뻗게 되죠. 문제는 악질인 곳을 만나게 되면 이자만 몇백 %, 연간으론 수천 % 이를 수 있고요. 또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도 왕왕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법을 알아야 됩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여림입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을 요구한다. 일단 이거 뭐 내야 됩니까? 사실 뭐 급하게 빌렸으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죠. 고리 때문이잖아요. 네. 뭐 사실 개인 간의 돈거래에서 이자를 몇 %로 정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를 것일 테지만 과도한 이자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자 제한법에서는 최고 이자를 연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 20%. 네. 그래서 뭐 돈 빌려주는 쪽이 뭐 등록된 대부업체이든 네. 미등록 대부업체이든 아니면 지인과 같은 개인일 때 모두 이자가 연 2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아하, 사금융일지라도. 네, 연 20%를 넘어서 규정한 부분은 모두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라는 것이 뭐 아무리 개인들 간에 이렇게 하기로 정했다 하더라도 이게 무효라면은 아예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 연 20% 넘는 이자를 받았으니 이거 계약 다시 해야 돼라는 실랑이조차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네. 돈 빌린 사람이 알아서 연 20%까지만 계산해서 이자를 줘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 네. 돈을 내는 사람이 이거 따져보니까 연 20% 넘네. 난 이자 이만큼만 보낼게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해도 하시면 된다.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규정을 어기면은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돈을 빌려줄 때 사실 뭐 수수료로 떼는 것이다, 선이자로 이만큼을 먼저 공제하고 돈을 준다, 뭐 이런 맞아요. 방식으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모두 대출과 관련해서 받는 이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용증을 쓸 때 적은 원금 외에 받아간 돈이나 뭐 미리 떼인 돈 모두 다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니까요. 뭐 명칭이 사례금이네, 할인금이네, 뭐 수수료다, 뭐 공제금이다, 연체이자다 이런 거 상관없이 원금 외에 준 돈은 다 이자로 계산을 하고 그것이 연 20%를 넘는다면은 무효로 이제 원금을 감액하거나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아하. 근데 참 이렇게 높은 이자율의 대출을 받으시는 분이 일주일만 쓸 건데 한 달 안에 난 갚을 수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연 수백 %로 계산이 되더라도 이걸 쓰게 되는데 네,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또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돈 갚으라고. 네, 네. 일단 채권 추심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네, 네. 어떻게 하는 것부터가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빌린 사람에게 돈 갚아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돈 갚으라고 하는 청구가 과도하면은 이는 이제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또는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거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전화나 뭐 물건을 보내거나 말이나 글을 보내거나 영상 이런 거 보내시는 행위 하면 안 되고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제3자한테. 네네. 또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빨리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막 종용하는 강요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게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변제해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뭐 직장이나 거주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나 뭐 불이행 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도 모두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 찾아가서 큰 네. 소리로 떠든다거나. 네네. 어허. 이게 다 법령 안에 적혀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불법 추심이 이루어졌으면은 법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정하고 하나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장면들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예. 이런 것들이 실제 빈번히 발생해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법으로 하지 말라고까지 정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이런 행위를 당하시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추심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만약에 당하셨다라고 하면은 증거 잘 남기시고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하셔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황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앞에서도 말씀하신 게 제3자한테 대신 갚아라 하는 것도 네네. 그거는 안 되는 거다. 네네. 심지어 가족이라도. 네,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딸이 빌렸으니까. 네네. 네 엄마가 빌렸으니까. 막 이래도 그거는 갚을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네. 거죠. 뭐 가족을 찾아가서 채무자의 연락처를 묻거나 지금 어디 있어요?를 묻는 것 정도는 가능한데요. 네.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뜻으로 뭐 채무 내용을 덧붙이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런 추심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이제 녹취를 해놔서 네네. 저 사람이 단순하게 우리 돈 빌린 가족 어디 있느냐 묻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모아놓을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네, 뭐 녹취, 사진, 동영상 이런 기능들 미리 잘 숙지해 놓으셨다가 당황하지 마시고 꼭 증거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는 1332번. 네. 딱 전화번호 4글자라는 거. 근데 진짜 애초에 사금융에서 대출을 받을 때부터 조심하는 게 좋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지금 요즘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게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좀 요구할 때도 있어요. 이게 최근에 좀 새로운 담보 개념처럼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그 이제 이미 확보된 연락처의 사람들에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연락처 목록을 아예 달라 전화번호를.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연락처를 주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법률적으로는 없는데 이 일은 전달된 연락처가 범죄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좀 부정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요청은 거절을 해야 되고 그냥 아예 네. 지인들 연락처 한 10명 정도 줘야 됩니다라고 네. 해도 그거는 제공할 필요도 없다. 네네. 예. 뭐 자칫하다가는 사회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니 아예 처음부터 이런 요구는 들어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당장 급전을 빌리기 위해서 딴 데서 안 빌려준다고 하는데 저기에서 지인 연락처 10명만 주면 돈 빌려준다고 하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애초에 이용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네. 거.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건 뭐예요? 이게 채권 추심법에 규정된 제도인데요. 네.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하고 채권 추심업자한테 내가 이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은 이 채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이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한테 돈 갚으라는 말 네. 우리 변호사님한테 하세요. 네네. 어. 그렇죠. 그래서 채권 추심하는 사람이 이제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뭐 독촉하는 행위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이 채무자를 대신해서 이제 이런 연락을 받는 것들을 모두 다 대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2019년부터는 금융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무료로 이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게 사실 좀 이게 좀 구제 조치로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사선으로 선임을 하려면은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뭐 예를 네. 들어서 당장 300만 원이 없어서 돈 빌린 사람한테 그렇죠. 변호사를 비용까지. 선임하라. 네. 그리고 또 이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변호사를 무료로 연결을 해주기는 하는데 워낙 이제 예산이 적고 인력이 좀 적어서 이게 좀 선정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이런 좀 제도적인 미흡점이 좀 있긴 하지만 금감원 요 1332로 문의하셔서 안내 받으시고 만약에 이런 좀 불필요한 독촉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정직한 대부업체인지 이것도 잘 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대출 네. 받을 때부터. 네, 이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어요. 예.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으면 가면은 이렇게 앞에 여러 가지 이제 메뉴가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항목에 가시면 등록 대부업체를 검색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빌리려고 하는 업체가 이제 업체 이름을 알잖아요. 그럼 거기를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가 등록 대부 업체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이제 리스트가 뜰 때 전화번호나 주소가 뜨는데 이 전화번호나 주소가 일치하는지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사금융에서 대출 받으실 때 뭐 카톡이라든가 뭐 채팅 이런 데를 연락을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상대를 좀 특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그쪽이 이제 돈 빌리시는 분을 더 속이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대면이라든가 이렇게 좀 정확한 루트 밟으셔가지고 돈을 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온라인, 네. SNS로 이런 대부업 광고들이 넘쳐나가지고 네. 꼭 한번 이제 검증을 직접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부업 관련법이 올해 7월부터 좀 바뀌는 게 있어요. 네네.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을 좀 보면요. 네. 이렇게 그 법정 이율이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에 대해서는 아예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원금도 무효로 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60%를 예. 이자를 연 60% 이상으로 이제 정해버리면은 아, 아예 이제 이거는 이 계약서는 아예 무효다. 법정 이자율 최고가 이제 20%인데 그걸 네네. 3배 초과하는 연 60% 초과하면 예를 네네. 들어서 계산해 보니까 뭐 선금 뭐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연 한 200% 되더라. 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빌린 1,000만 원 그 원금도 그냥 없는 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오, 그리고- 강력하네요. 네.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부 계약에서는 이자 약정이 아예 무효화되는 원금만 상환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아, 예, 불법 대부업체면 네. 이자도 줄 필요 없다. 네네. 그래서 이 대부업 등록 기준도 좀 높였고요. 그래서 뭐 이런 법률 개정이 이제 이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한 노력이니 좀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불법 사금융이 좀 발 디딜 수 없도록. 네네. 그런데 또 반대로 다른 의견 주신 분들도 계세요. 3291님 채무자만 보호라고 채권자는 보호가 안 되나 봐요.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일상에서 네네. 친구나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네. 갚는다. 연락도 안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변제를 청구해야 됩니다. 이때는 원금, 이자, 변제기 등을 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야, 너 나한테 언제 빌린 얼마 또 이자 좀 주기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왜 안 줘? 이렇게 좀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는 어떤 메시지나 통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중에 추후 불필요한 좀 분쟁을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좀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런 증거가 좀 확보되는 게 남는 중요합니다. 것들. 그리고 어허. 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도 뭐 원금이나 이자, 변제기를 좀 정해서 왜 안 갚냐, 그리고 언제까지 갚아달라 이런 문구들을 같이 해서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내용 증명 보내실 때는 내용 증명 세부를 준비해서 네. 우체국에서 상대방 주소와 함께 내용 증명 문서를 제출을 하면은 한 분은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한 분은 채권자한테 보내고 등기로. 한 분은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증명 보내실 때는 좀 상대방 주소지를 알아야 되고 또 상대방의 채무 내용에 대해서 부인한다면은 이 이제 내용 증명 자체가 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좀 대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증거도 남기시고 푸시는 것도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면 다행인데 네. 아 이게 내가 빌려준 금액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인데 이 돈 때문에 소송까지 가자니 참 고민이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사실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급 명령 명령 신청. 지급 명령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서 돈을 이제 받아낼 수 있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뭐 돈을 보낸 내역이라든가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제 문서나 서신, 뭐 차용증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럼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 법원에서 심리를 하고 이제 결정을 내리는데
법원은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결정문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이내로 좀 결정이 되고 뭐 빠르게 좀 변제를 받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용도 좀 소송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10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급 명령 신청서를 이제 채무자한테 보냈는데 채무자가 나 이런 사실이 없다. 내지는 금액이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부인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동적으로 소송 절차로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 뭐 채무 자체를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급 명령 신청 제도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식 소송은 아니고 네. 비용은 적게 들 수 있는, 그러니까 판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줘야 할 돈이 있다라는 거 인정해 주시고 만약에 안 주게 되면 저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 주세요 이건데 네. 그 사람이 부인을 할 수 없게끔 네. 또 거기에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이라는 것까지 들어봤습니다. 윤예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5개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오늘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앞서 5개 야당은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에는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했다며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동의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탄핵마저 무너지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앞서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 어음과 전단체 등 이 투자 상품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또 들어봐야죠.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입니다.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함께합니다. 성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기업 어음 CP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쉽게 해주세요. 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자 단기 사채, 그러니까 전단체라는 건데요. 네. 이 전단체는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1년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만기의 채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성격 자체는 기업 어음과 비슷한데 이거 장기 자금으로 하는 채권이라는 게 일단 차이가 있고요. 일단 절차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기업 어음 같은 경우에는 발행 시에 신용 평가를 꼭 받아야 되는데 네. 이 전단체는 이제 만기가 짧다 보니까 신용 평가 없이도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자 방식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쉽게 발행을 할 수 있어서 실물 자체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저도 예전에 이 전단체 투자를 좀 은행에서 권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은행에서는 전단체라는 게 이게 만기가 짧기 때문에 네네. 뭐 설마 한 달 안에 이 회사가 망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제 살 수도 있는 건데 그 기업어음 전단체랑 또 회사채의 차이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업어음과의 좀 차이도 있는데요. 기업어음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면 커머셜 페이퍼거든요. CP. 그러니까 그냥 일단 약속 어음입니다. 내가 얼마를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채권과 다른 점은 이제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담보가
낮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CP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보통 B등급 이상이면 발행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A3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CP 발행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정말 이제 CP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낮다라고 하면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발행될 때는 A3 네. 등급이었는데 그 이후에 또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회사가 또 이렇게 법정 관리 신청하고 하면 기존 투자자들도 이제 난감해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거가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면 네. 기업 어음과 회사 채권의 차이가 뭔가요 했을 때 일단은 발행 목적 자체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기업 어음은요 정말 그야말로 목적이 단기로 운영 자금을 발행 조달하기 위한 거고요. 이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롱텀으로 길게 설비 투자나 연구 개발, 사업 확장, 자금 조달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기가 보통은 1년 이상, 3년, 5년, 10년까지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에 따라서 담보가 있을 수도 있고 무담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P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아예 없지만 네. 회사채의 경우에는 종류에 따라서 담보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회사채는 이제 신용 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AA 등급 이상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다라고 하고, 이제 거래 기관 같은 경우에도 CP는 사실 개인이 잘 안 하거든요. 네. 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회사채는 요즘에는 또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증권사, 은행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 홈플러스 사례에서는 기업어음 네. 또 전자단기사채 네. 일반인들도 많이 샀을까요? 어떨까요? 네, 사실 저도 이걸 또 보고 나서 일반인들도 홈플러스의 CP와 전자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요, 이 홈플러스의 CP 전단체 중에서 이제 잔존하는 물량을 파악해 보면 이제 CP와 CP와 전단체를 합쳐서 총 약 1,600억 원에 달하거든요. 1,600억. 이 중에서 보면은 이제 기업 어음 CP의 발행 잔액을 보면은요, 약 1,160억 원이고요. 사실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 전단체 잔액을 보면 7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개인들이 투자가 가능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요, 이 금융 채권을 증권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 부서에서도 유통이 되면서 개인들도 이 투자 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해당 채권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도 손실 위험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증권사가 발행을 주관하면서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지점을 통해서 또 일반인에게 판매하기도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단체 구조가 일단은 증권사가 가져와서 그거를 이제 PB 고객들한테 파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기업 어음일 경우에도 금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도에 따라서 좀 높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이거 한두 달, 한 석 달 안에 망하겠어라고 하면서 고금리에 또 혹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홈플러스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사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 어음이나 전단체 모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높지만 그만큼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CP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가 6, 7% 수준이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제 뭐든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또 금리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CP에 투자하실 때는 일단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CP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 굉장히 리스크에 취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짧기는 하지만 기업이 제때 상환을 못하면 또 유동성 위기에 빠질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나 이런 전단체가 증권사를 통해서 만약에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원금이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리스크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 기업어음 같은 경우에 이제 담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부도 처리 나면은
돈을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기업 어음에 투자를 한 이후에 발행 기업이 부도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CP는 상환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부도차라고 하면 우리가 이른바 어떤 빚잔치라고 했을 때 네. 가장 이렇게 순서대로 빚받는 사람들을 이제 줄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CP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없고 신용 자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순서가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 CP 투자자들은 원금과 이자를 보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보다도 사실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회수 가능성이 점점점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정 관리 기업 회사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파산 같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겉보기에는 굉장히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적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도 반드시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어음 아유 뭐 나 같은 사람은 투자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나도 모르게 이 기업어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사실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MMF, 머니 마켓 펀드인데요. 대표적인 CP 간접 투자 상품이죠. 이제 MMF 증권사에 단기로 돈 넣어놓을 때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CP도 있다라고 했는데 CP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는데 이 CP가 바로 이제 기업 어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발행한 기업 어음이 부도가 나면 내가 간접적으로 투자했던 MMF 이런 것들도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죠. 단기 채권형 펀드에도 나도 모르게 CP가 편입될 수도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정말 의도치 않게 증권사에 단기로 넣어놨던 뭐 MMF, 뭐 단기형 채권 펀드, 뭐 CMA까지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MMF, CMA 계좌에는 그 단기 운용 상품 뭐 한두 개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그렇죠. 개가 이제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에는 네. 또 큰 지장은 없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쉽게 또 풀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증시 상황 코스피는 좀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지금은 강보합으로 돌아섰고요. 코스닥은 0.3% 약보합 상황인데요. 우리 증시 앞에 놓여 있는 길이 참 험난합니다. 우리 경제 데이터들 좀 안 좋게 나타나는 건 하루 이틀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 쪽의 경제 데이터도 최근에 좀 식어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2부에서는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장과 함께 개미스쿨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